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사연을 보내게 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경기도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고. 저도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점심 먹고 일하고 저녁 되면 퇴근해서 남편과 하루 일과를 도란도란 얘기하는 게 일상의 전부네요. 그럼에도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무탈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도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인생이 꼭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흘러가진 않고 예기치 못한 일이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으니 이렇게 소박한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올해 초 오랫동안 고요했던 제 일상에 큰 폭풍우가 몰아닥쳤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겨냈던 그 폭풍우 같은 시간들에 대해서 털어놓으려 해요. 저희 친정엄마는 소위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습니다. 워낙 가까운 사이이신지라 집안 길이도 친하게 지낼 정도로요. 엄마는 어릴 적에 조그만 동네에서 자라셨거든요. 그 동네에 같이 살던 친구분이었는데 그분과 초, 중, 고까지 함께 나왔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막역한 사이인지 아시겠죠? 엄마는 옛날부터 그 친구분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했던 얘기를 까먹고 처음 하는 것처럼 또 하고 또 하셨는데 저도 그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듣고 또 듣고 했었죠. 마치 드라마 같았거든요. 저희 엄마는 원체 성향 자체가 밝고 순수한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백치미가 좀 있으시죠. 좋은 게 좋은 거고 안 좋은 건 무시하는 참으로 단순한 성격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렸을 땐 얼마나 주위 속을 썩이셨을지 훤히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엄마를 항상 옆에서 챙기는 건 그 친구분이었대요. 원래 그분은 조용하고 꽤나 냉소적인 성격이었던지라 동네에서 다른 무리랑은 잘 어울리지 못했었나 봐요. 근데 또 엄마가 워낙 친화력이 좋고 오지랖이 넓어서 혼자 다니는 그분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대요. 소문난 골목대장이라고 했거든요. 저희 엄마. 그래서 소외받는 친구를 챙겨주기 위해 나서서 매일 다가갔대요. 그런데 친해지기는커녕 그 친구분이 엄마한테 왜 자꾸 시비를 거냐며 머리채를 잡아서 대판 싸우셨다네요. 자꾸 쓸데없는 말 시키고 살갑게 대하는 게 아마도 자신을 향한 조롱으로 느끼셨나 봐요. 물론 엄마는 호의셨겠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방면으로는 왠지 그 친구분의 생각이 이해가긴 했어요. 엄마가 워낙 사람을 좋아하셔서 많이 다가가는 편이신데 그게 좀 많이 귀찮고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 사건 이후로 동네에서 앙숙으로 소문이 났고 일부러 안 마주치려고 하셨대요. 얼굴 보기 껄끄럽기도 했지만 사실은 좀 겁이 나셨다나? 머리채 잡혔을 당시 그 싸움개 같은 모습이 무서워서 다시는 보기가 싫으셨대요. 그래서 일부러 피해 다녔는데 어느 날 그분이 다른 친구들과 하교하던 엄마에게 갑자기 다가와서는 아무 말도 없이 우유와 빵을 주더랍니다. 그 당시에 빵과 우유를 한 번에 같이 산다는 건 애들 용돈으로는 꽤나 부담이었던지라 엄마도 적잖이 놀라셨대요. 그러면서 주변의 다른 친구들이 뭐냐고 묻는데도 엄마만 똑바로 쳐다보면서 미안해 라는 말을 건네곤 빵과 우유를 쥐어주고서 곧바로 돌아갔다고요. 엄마는 당시 너무나 당황하긴 했지만 그 일로 인해 화가 다 녹았대요. 빵을 받아서가 아니라 절대 자존심 굽히지 않을 것 같던 애가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사과해 준 게 고마웠다고요. 그날 이후로 엄마는 다시 또 그 친구분에게 다가갔고 화해를 한 뒤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대요. 너무 옛날 일이라 어떻게 화해했고 어떻게 갑자기 친하게 된 건지에 대해선 자세히 기억 안 나지만 그날의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던 이유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친구분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형편이셨대요.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항상 자기한테 뭐 사달라고만 하지 친구로는 대하지 않아서 그동안 방어적으로 지내셨던 거예요. 또 저희 엄마는 가난한 집안이셨던지라 더욱 오해했던 거고요. 그런데 엄마에겐 나쁜 의도가 없었고 호의로 자신에게 다가와 준 것을 알게 된 후 너무 미안해 하셨대요. 그렇지만 머리채를 먼저 잡은 입장으로서 나서서 사과할 용기가 없었고요. 하지만 고마움과 미안함이 커지면서 결국 먼저 손을 내미신 거죠. 엄마는 싸운 후에야 친구분의 성격과 성향을 알게 됐으니 그런 선택을 해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거고요.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양보해 주었기에 결국 가까워질 수 있던 게 아닐까요? 그렇게 전혀 다른 상극의 엄마와 친구분은 항상 어디를 가든 함께했고 모든 비밀을 공유하면서 가장 가까운 베스트 프렌드가 된 겁니다. 20대가 되고 30대가 돼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은 후에도 두 분은 꾸준히 만나오며 변치 않는 우정을 보이셨어요. 저도 물론 이모라고 부르면서 친구분을 많이 따랐고요. 이모는 저랑 같은 나이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해 엄친아라고 하죠. 엄마 친구 아들. 우리는 비슷한 또래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컸어요. 때마다 함께 유원지로 놀러가고 때마다 만나 식사를 하고 휴일이 되면 가끔 서로의 집에서 며칠씩 자고 갈 정도로요. 저와 동갑인 그 아들은 저와 반대로 내성적이고 참 순한 성격이었어요. 남자아이인데도 늘 저를 조폭 마누라라고 부르며 힘없이 끌려다녔거든요. 왜 아시죠? 그 당시 힘 좀 센 여자아이한테는 다 이런 별명으로 불렀잖아요. 저도 엄마 비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동네에서 말썽을 꽤나 많이 피웠었어요. 심지어 엄마처럼 밝고 명랑한 성격도 아니었고요. 명랑보다는 뭐랄까, 광기라는 표현이 더 맞았을지도 모르겠네요. 반면에 그 애는 공부도 잘하고 사고하면 안 치니까 저랑 비교가 많이 됐죠. 엄마도 항상 저에게 그의 반만이라도 닮으라고 잔소리하셨거든요. 물론 이모는 제 편을 들어주며 애들은 원래 저처럼 커야 건강한 거라고 해주셨지만요. 아마 그래서 제가 그 애를 일부러 더 괴롭혔던 것 같기도 해요. 걔 잘못은 아닌데 왠지 모르게 얄미웠거든요. 자주 만나 같이 놀면서도 저는 항상 괴롭히는 역할이었고 그 애는 늘 괴롭힘 당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럼에도 걔는 울거나 이모한테 이른 적도 없어요. 그냥 늘 실실 웃으면서 하지마라고만 말했죠. 나 때문에 꽈당 넘어지고 이리저리 밀쳐줘도 화 한 번 안 내면서요. 어렸을 땐 그 모습이 참 싫었거든요. 더 얄밉고 더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요. 그땐 분명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엄마와 이모처럼 같은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항상 매 순간 함께 하다 보니 그 애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좀 우습긴 하지만 그 애는 사실 저를 좋아했던 거였어요. 그 꼬꼬마 시절부터요. 저는 워낙 선머슴에 우악스러워서 그런 감정에 대해선 전혀 몰랐었어요. 게다가 괴롭힘 당하는 입장인데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몰랐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자연스럽게 등하교를 같이 하면서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다 보니 그 애가 모든 면에서 저를 배려해주고 생각해준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기 밀린 숙제보다 나랑 노는 잠깐의 약속이 더 중요하고 친구들이랑 PC방을 가기로 했다가도 내가 부르면 가장 먼저 달려와 주고 매일 아침 우리 집 앞까지 와서 늦잠 잔 저를 군말 없이 기다려주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처음엔 애가 착해서 다 맞춰주는구나 싶었지만 나중이 돼서야 이 모든 건 단지 소중한 친구라는 이유로 해주는 게 아니란 확신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모습이 내심 고맙기도 하고 좋기도 했고요. 싫은 척 했었지만 어느샌가부터
저도 그 애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고등학생 2학년 때 제가 직접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었거든요. 그때가 아마 야자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나? 그날도 시험 전날이라 가장 바쁜 시기였는데 굳이 우리 집까지 데려다 준다기에 웃으면서 말했죠. 나 좋아하냐고요? 워낙 부끄럼 많고 내성적인 애라 놀리고 싶은 마음에 반 농담 반 진담으로 말한 거였는데 걔가 잠시 생각하더니 그러는 겁니다. 맞다고. 그때 전 그 자리에서 들고 있던 책을 우수수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게 곧바로 인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곧장 집으로 가서 엄마한테 바로 얘기했죠. 걔가 절 좋아한다고 믿겨지냐고요. 제 말에 엄마는 막 웃으시더니 본인은 사익감으로 너무 좋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하자가 많으니까 이모 집에서 저를 받아줄지 모르겠다면서요. 저에게 과분한 아이니까 잘 생각해보라고 덧붙이시면서요. 사실 저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랑식으로 얘기한 건데 막상 엄마가 그렇게 답하니 당시엔 좀 섭섭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엄마 말은 무조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애가 저에 비해 훨씬 아깝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조촐한 고백을 건네고 마음을 알게 된 이후로도 친구로 지냈습니다. 아쉽지만 우리는 너무 어렸고 아직은 공부에 매진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 간 뒤 만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만난다는 사실에 양가 부모님이 당사자인 저희보다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곧바로 결혼이라도 시킬 기세였죠. 사실 저희 엄마는 그렇게 방방 뛰실 걸 아니까 조금만 더 나중에 말할까 했었는데 집 앞에 같이 있던 걸 딱 들킨 바람에 어쩔 수 없었네요. 우리가 연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양쪽 집안은 자주 만났어요. 어찌 보면 좀 민망스러울 수 있는 자리인데도 워낙 옛날부터 만나온 자리라 모임 분위기는 여전히 유쾌하고 즐거웠습니다. 변한 건 남자친구와 제 관계,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엄마와 이모는 만나면서 투닥거리면서도 10대 소녀처럼 웃고 떠드셨고 저와 남자친구도 친한 친구처럼 함께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길고 긴 장기 연애를 해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연인이자 친구였어요. 오랫동안 연애를 하면서도 다툼을 하루 이상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항상 왜 결혼 안 하냐고, 언제까지 연애만 할 거냐고 물었어요. 그중엔 저희 엄마도 계셨죠. 빨리 예쁘게 꾸며놓은 딸 신혼집도 가보고 싶고 귀여운 손주도 보고 싶시다나? 이모는 아무 말 안 하시는데 엄마만 마음이 급했어요. 하지만 저도 우리 만남의 끝은 당연히 결혼이라고 생각했고 서로가 평생의 반려자가 될 거란 확신을 가진 채 지내오긴 했거든요. 아마도 그런 마음이었기에 서둘러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린 결혼할 텐데 뭐하러 어린 나이에 경제적 기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해서 식을 올리냐고요. 그렇게 말하면 엄마도 인내하는 수 없이 제 뜻을 받아들여 주셨죠. 저는 사실 제 인생에서 그때의 선택을 가장 후회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는 제가 29살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왜 결혼을 빨리 해야 하냐고 엄마에게 대들었던 때가 28살이었으니 그로부터 1년 후 돌아가신 거였네요. 여행을 갔다가 사고를 당하셨고 임종조차 보지 못한 채 전 엄마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아빠도 저도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너무 버거웠죠. 저는 참 나쁘고 못된 딸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렇게 떠나고 나서야 후회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만 틱틱댈걸. 엄마가 소원이랬는데 살갑게 좀 굴걸. 있는 그대로의 엄마를 더 사랑해줄걸.
사진 더 많이 찍어둘 걸. 더 많이 안아줄 걸.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후회스러웠던 건 결혼을 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혼수하게 안고 싶어 했는데 오랜만에 한복을 맞출 수 있겠다며 좋아하셨는데 그렇게 제 결혼을 기대하셨는데 저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떠나신 게 너무 죄송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어차피 할 결혼이었으니 엄마 말처럼 그냥 못 이기는 척 그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후회하고 반성해도 제 이야기를 들어줄 엄마는 이제 없으니 엄마의 커다란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또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 목숨보다 엄마를 더 사랑했던 걸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이대로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아빠와 제가 그렇게 많이 힘들어할 때 가장 큰 도움을 준 건 바로 이모와 남자친구였습니다. 아마 저희 가족만큼 이모도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엄마 사고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와 준 것도 이모였거든요. 엄마를 본 이모는 거의 실신해서 자리에 쓰러지셨어요. 장례식장에서도 거의 아무것도 못하시고 아무 말도 없으신 채 구석 한켠에 그저 가만히 앉아 계셨고요. 그러다 기력이 좀 생길 듯 하면 일어나서 식장 일을 도와주셨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질 않는 이모가 걱정돼서 제발 뭐라도 드시라고 하면 그냥 저를 조용히 바라보셨어요. 마치 저를 보면서 엄마를 떠올리려는 것처럼요. 그러면서 제 두 손을 붙잡고 한없이 쓸어내리며 하고픈 말을 삼키고 또 삼키시기만 했습니다. 이모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저는 이미 그 눈빛과 그 침묵으로 이모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어요. 그게 저에겐 가장 큰 위로였고요. 장례식 내내 저희 가족 옆을 지켜준 이모와 남자친구가 있었기에 저도 다행히 버틸 수 있던 것 같아요. 발인이 끝난 후에도 이모는 자주 우리 집을 찾아와서 반찬이나 먹을 거를 두고 가셨어요. 엄마의 빈자리를 어떻게든 메워주시려는 것 같았죠. 괜찮다고 한사코 거절해도 우리가 남이냐며 거절하면 이모 맘이 더 속상할 거라면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감사하기도 하면서 건너 느껴지는 이모의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이모의 마음이 저에게까지 전달되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좋아하던 먹을거리와 반찬을 만들면서 이모도 엄마를 또 추억했겠구나.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이모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하고요. 매번 집을 찾아올 때마다 이모는 무기력해진 저를 꼭 안아주며 우리 어떻게든 이겨내자. 이모도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데 시은이 널 보면서 버틸게. 시은이 너도 이모 보면서 버텨? 혼자 못 서겠으면 그렇게라도 이겨내면 돼. 이모가 무너지지 않게 네가 좀 도와줄래? 그런 이모를 봐서라도 전 어떻게든 힘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엄마를 이런 슬픔에만 빠져있는 건 분명 엄마도 원치 않는 일이었을 테고 제가 다시 한번 일어서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주위에 이렇게나 많이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6개월가량은 정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했던 저는 그 이후로 어떻게든 마음에 다잡고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이모와 남자친구도 크게 기뻐해주고 응원해 주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통해 조금씩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1년 뒤 남자친구와 저는 결국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더 나아질 때까지 기다릴까 했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는 않았어요. 결혼에 대해 많이 후회했던 이유도 있고 제 옆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고 큰 힘이 되어준 남자친구와 함께 있고 싶다는 확신이 커졌거든요. 식을 올리던 날 다른 건 정말 꾹 참았는데 혼주석에 앉아있는 이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이모도 저를 보면서 펑펑 우셨고요. 아마도 우리 모두 엄마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아쉬움과 그리움 때문이었겠죠.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는 시간에 이모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따스하게 저를 안아주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 등을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시는데 그게 왜 그렇게 엄마 손길 같은 건지 이모와 저는 눈물이 또 말을 안 들을까봐 차마 말 한마디를 내뱉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 이미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듯 했어요. 이모 말처럼 우린 서로에게 기대어 결국 이렇게 이겨낸 거예요. 분명 엄마도 저를 많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식을 올린 이후 남자친구, 아니 이제는 남편이 된 그 사람과 신혼집을 꾸려서 살았습니다. 신혼집은 친정과 시댁 딱 그 사이 각 15분 거리에 위치했어요. 일부러 부모님들과 멀리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제 의견을 반영해서였죠. 이제는 시어머님이 된 이모의 곁에서 효도하며 살고 싶었거든요. 돌아가신 엄마한테 할 몫까지요. 그래서 결혼 이후 이모와 같이 쇼핑도 하고 맛집도 가고 주말엔 같이 등산도 하면서 친구처럼 모녀처럼 지내왔습니다. 이모와 함께 지내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보며 질투할 정도였죠. 뭐라 해야 할까? 이모와 있으면 엄마 이야기하는 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엄마 이야기가 나오면 눈물부터 글썽였거든요. 그런데 이모와 나누는 각자 엄마와의 추억은 왜 이렇게 즐겁기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적부터 이모 이야기 들으면서 컸던 것처럼 이모에게 엄마 이야기를 들으며 크는 기분이었다고 해야 하나? 이모와 있으면 마치 엄마가 이 지구상 어딘가에 살아계실 것만 같았습니다. 내 곁을 떠난 게 아니라 그 밝고 천실한 모습으로 어디선가 여행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위로와 치유처럼 느껴져나 봐요. 그렇게 가까워도 고부관계긴 하죠. 사실 사석에서는 여전히 이모라고 부르지만 밖에선 어머님이라고 하니 여기서도 어머님이라고 말할게요. 시부모님은 금슬이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아버님은 쾌활하고 넉살 좋으신 편이었고 어머님은 무뚝뚝하지만 속정이 깊은 스타일이셔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이좋은 부부의 모습이셨죠. 제가 곁에서 볼 때는요. 하지만 남편이 털어놓는 시부모님의 이야기는 제가 본 모습과는 좀 달랐습니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어머니 집안은 옛날부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셨어요. 남편 집이 여유로운 건 전부 어머님이 상속받은 재산 때문이었죠. 교회바의 아버님은 원체 금전적으로 빠듯한 상황이셨대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어머님 쪽에서 집과 혼수, 식을 다 하셨다나 봐요. 어머님은 워낙 뒤끝 없고 통이 큰 편이시니 아마도 있는 쪽에서 해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해가셨을 테고요. 그런데 남편의 말로는 아무래도 이렇게 경제 상황이 비교되다 보니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가진 열등감이 커 보였대요. 어머님이 가볍게 하신 말에도 툭 하면 본인이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 무시하는 거라는 둥, 본인이 해온 집이라고 유세 떠는 거라는 둥, 친척들에게 그렇게 험담을 하셨다네요. 꼭 어머님이 없는 자리에서요. 남편은 늘 그렇게 어머님이 없는 그 자리에서 아버님의 험담을 들으며 컸대요. 이 이야기 듣고 처음에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연애할 때만 해도 남편은 아버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게다가 겉으로 볼 때 아버님은 정말 유쾌하시고 구김없는 분이셨거든요. 전혀 남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하지만 제가 사람 볼 줄 모르나 봐요. 그런 아버님이 사실 티는 안 내지만 피해의식에 휩싸여 아내 얼굴에 침 뱉고 다니는 분이라니. 이 모든 이면을 보고 자란 남편은 아버님의 이중성과 모난 성격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속 좁은 아버지와 살고 있는 엄마가 안타깝다고 할 정도였어요.
하긴, 저도 아버님을 자주 뵙긴 했어도 오래 대화를 하거나 한 적은 없어서 사실 제대로 알지는 못하거든요. 가족 모임 때도 아버님은 일이 바쁘다며 특히 자주 빠지셨고요. 남편과 아버님 사이가 대면대면한 건 대충 알고 있었지만 사실 이런 속사정이 있었다니 많이 놀랍긴 하더라고요. 그동안 몰랐던 시댁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1년 반이 지났을 즈음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언젠가부터 불면증을 앓고 있더라고요. 밤에 도통 잠을 못 자서 심하게 뒤척이고 거실로 나가 소파에서 자다가 그마저도 어려우면 아파트 주위를 몇 번이고 걷고 걷다가 새벽이 돼서야 들어와 간신히 잠들곤 했어요. 이유를 물어봐도 그냥 갑자기 생겼다고만 하고요. 너무 걱정되기도 했지만 남편이 제게 뭔가 숨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누구보다 남편을 잘 알잖아요. 말투랑 표정만 봐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고민이 있겠지. 스스로 정리해서 말해줄 때까지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잠도 못 자고 끼니도 자주 걸으면서 점점 야이어가는 남편의 몰골을 보니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나를 잡고 계속 캐물었어요. 대체 무슨 일인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끙끙 앓고만 있냐고요. 무슨 일이든 다 이해해 줄 테니까 제발 나한테도 좀 사실대로 말해달라고요. 그러니까 내내 입을 꾹 다물고 있던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아빠가 바람 피는 모습을 직접 봤어, 내가. 얼마 전에 일 있어서 나 잠깐 외곽 다녀왔잖아. 근데 거기 카페에 앉아있더라. 웬 아주머니라. 눈을 씻고 봐도 아빠가 맞아. 아무리 봐도 우리 아빠인데 머리에서 웃음소리만 들어도 우리 아빠인데 도저히 아는 체 할 수가 없더라. 아니었으면 해서. 근데 맞는 것 같아. 하필 그 시간에 거기서 마주치냐, 어떡해. 아무리 못난 사람이어도 인간놀이나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마음도 불편하고 화도 났고 답답하고 그런데 내가 제일 화나는 건 도저히 못 참겠는 건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야. 어떡하지?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 저렇게 또 같이 있으면 사이 좋아 보이잖아. 부모님. 그렇다고 아들인 내가 엄마를 모른 척하면 안 되지. 안 그래?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남편을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외도를 하고 계실 줄이야. 그동안 남편이 아버님에 대해 이야기했던 게 머릿속으로 하나씩 스쳐가면서 저까지 실망감과 배신감에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말처럼 무엇보다 어머님이 너무나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선은 타이밍을 보고 말하긴 말하되 당장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자식과 며느리 입장에서 섣불리 밝혔다간 자칫 어머님이 마음의 상처를 너무 크게 얻을까 걱정이 돼서요. 어쩌면 어머님도 아시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경우일 수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쩌면 어머님이 요즘 점점 말라가시고 혈색이 안 좋아지시는 게 사실을 알게 돼서 그런 건 아닌지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선 남편의 불면증을 돕기 위해 많은 대화를 나누고 몸에 좋다는 약을 먹이면서 곁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왔어요. 몸이 나아져야 뭘 결정하고 나서고 할 테니까요. 근심이 덜어져서 그런지 남편의 몸 상태도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불을 끄고 나니 가장 큰 문제가 눈앞에 있더라고요. 아버님의 외도 사실을 언제 어머님께 말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아빠가 시댁에 보내라고 과일을 보내주셔서 직접 전해드리러 간 적이 있었어요. 남편과 차를 타고 도착해서 짐을 들고 아파트로 올라가려는데 아파트 동 앞단지에서 어떤 여자가 서성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가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라고요. 왜 안 오냐고 불러도 그 자리 그대로 멈춰서 헛것을 본 것처럼 멍하니 앞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남편이 보는 쪽을 돌아서 살펴보니 그 서성거리던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버님이 만나는 그 여자라는 걸요. 나이는 40대 후반처럼 보이는 그 여자는 마치 아파트를 구경하듯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재미난 게 생각났다는 듯 피식피식 웃어 보이고요. 저는 남편을 이끌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남편의 얼굴을 아는 건지 뭔지. 그래서 전 그 앞에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뚫어지게 보세요? 저희 아세요? 딱 봐도 여기 주민은 아니신 것 같은데. 아, 죄송해요. 아는 사람을 닮아서. 그럼? 그 여자는 또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고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여자를 붙잡고 얘기 나눠봐야겠다는 남편을 간신히 말렸어요. 저 여자도 그걸 원해서 여길 찾아온 걸 거라고 철저히 무시해야 한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사실 저 여자 이 아파트 주위에서 몇 번 마주쳤었어. 부모님 집 올 때마다. 그때도 매번 서성이고 있었는데 난 그냥 아는 사람이 여기 사는가 보다 하고 지나쳤었거든. 근데 오늘 또 여기 있는 걸 보니 맞네. 아빠가 만나는 여자였어. 아빠 만나러 여기까지 매번 온 거야. 소름 끼치네. 정말. 남편 말을 따르면 정말로 그 여자는 일부러 도발을 해온 거고 자신의 존재를 티내기 위해서 찾아온 거였어요. 이 상황이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이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어머님께 하루빨리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걸요. 저는 남편에게 제가 어머님과 둘이서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어요. 남편에게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어머님이 원치 않으실 것 같아서요. 차라리 한 명이 도맡아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그동안 특히 더 가깝게 지낸 내가 여자 대 여자로서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요. 남편도 제 생각이 맞는 것 같다며 충격받으시지 않게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께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하고서 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이셔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지 망설여졌지만 그 상간녀가 언제 또 찾아올지 이젠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 없었기에 이제는 밝혀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약속 시간이 되고 어머님이 오신 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참 여러 생각이 오가더라고요. 그러다 이제는 말해야지 싶어서 입을 때렸는데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시은아, 사실 내가 몸이 좀 아파. 사실 좀 오래됐는데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잖니. 이제 와서 병원에 있는다고 나을 수 있는 병도 아니고 병실에 누워있는 것보다 이렇게 바깥바람 쐬면서 지내고 싶었어. 병원에선 길어야 5개월 남았다고 하던데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하다. 네 엄마를 그렇게 떠나보냈는데 나같이 떠나보내기엔 네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말을 못했어. 내 이기심 때문에 네가 또 갑작스럽게 이별을 겪고 아파할까봐 난 그게 제일 걱정이다. 어머님은 분명 느린 말투로 말하시는데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콕콕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멍하니 하지만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흘렀어요. 눈물을 닦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 새 없이요. 어머님이 암말기인 걸 이제 알았다는 죄책감에 또 한 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젠 도저히 누군가를 떠나보낼 자신이 없는데 그게 심지어 어머님이라뇨. 매번 제 가족을 앗아가는 운명이 너무나 야속하고 또 야속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 시은아. 네가 뭘 걱정하는지 뭘 말하려는지 다 알아. 그가 마음고생한 게 있다면 다 내 불찰 때문이다.
염치 없지만 마지막 부탁을 하려고 해. 남은 시간까지 너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조용히 머물다 가고 싶어.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실수를 눈 감아주고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만 하고 떠나고 싶다. 시끄럽고 복잡한 일로 내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시은이 네가 이해해줬으면 해. 가능할까? 어머님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어머님도 아버님의 외도 사실을 알고 계실 거란 걸요. 하지만 구태여 시간을 들여 진실을 밝히고 책망하는 걸 하고 싶진 않으셨던 거예요. 어머님께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전 엄마를 떠나보낸 이유로 사람의 마지막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만약 자신의 마지막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지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커다란 축복이 아닐까 하고요. 엄마는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고 본인의 마지막을 예상하지 못한 채 떠나셨으니까 만약에 우리 엄마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었어요. 그 생각을 어머님께도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어머님의 말씀이 그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본인의 마지막을 선택하고 싶은 어머님의 뜻을 어떻게든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겠죠. 그날 저는 집으로 가 남편에게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의 현재 상황과 뜻을요. 남편은 갑작스러운 절망감으로 손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시련을 마주하며 참 많이 울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저도 결국 결론은 같았어요. 어머님의 마지막을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함께 하자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곳곳을 누비며 다녔습니다. 좋은 풍경을 하나라도 더 눈에 담기 위해 우리는 매일을 여행처럼 떠났어요. 비록 저희는 껄끄러웠지만 단지 어머님을 위해서 아버님과도 나들이를 몇 번 다녀오긴 했지만 그마저도 일 때문에 바쁘다며 오시지 않은 적이 많았죠. 이젠 될 대로 되라는 건지 어머님에게 남편의 마지막 도리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욕이나 하지만 어머님을 보며 꾹 참았네요. 그럼에도 어머님은 저희와 보내는 시간만으로 충분하신지 매일 가보고 싶은 곳을 말씀하시며 즐거워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남편과 저는 충분했고요. 하지만 어머님의 건강은 확연히 악화됐고 3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거동도 힘들어지셨습니다. 어머님께 이제는 병원에 가자고 빌어도 받지만 끝끝내 거절하셨어요. 본인 몸에 그런 장치들이 엮인 게 싫다고 하시면서요. 누가 친구 한 일 할까봐 저희 엄마도 살아생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징그러운 장치가 몸에 꽂히는 게 싫다고요. 어머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니 참 이 상황에 허망해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렇게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뵈며 옆에서 간호하던 중 어머님이 갑자기 친척들과 저희 가족 식사 자리를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신 날짜는 제 생일이기도 했어요. 제 생일도 기념할 겸 오랜만에 친척들이 만나고 싶으신 건가 생각이 들었고 저는 곧바로 다른 가까운 친척분들, 아버님과 남편을 불러서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어머님의 소식을 들은 친척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식사를 거의 끝마칠 무렵 어머님이 갑자기 서류 한 장을 꺼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느리지만 또박또박한 말투로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이건 내 유언장이에요. 내 명의 앞으로 된 모든 재산을 우리 아들과 며느리 앞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이고요. 변호사 통해서 작성한 거니까 걱정들은 마시고 다른 의견 가진 분들은 없죠? 당신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집도 전부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당신 앞으로 된 집 양평에 해둔 거 하나 있잖아요. 거기 쓰면 되지. 그 코딱지만한 집 말하는 거야?
우리가 부부 사이인데 어떻게 의논 하나 안 할 수 있어? 여보, 다른 사람 아니고 우리 애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당신 돈 하나 안 보탠 내 명의 재산이고 그 집도 안 갖고 싶어요? 아버님은 친척들과 저희 눈치를 보더니 일어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아가, 네 생일 선물로 좀 찜찜하긴 할 테다만 그래도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동안 너희가 나랑 시간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기도 하니까. 남편과 저는 또다시 넘치는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벅차면서도 이제 정말 끝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실감하기 싫었어요.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은 한 달 후 돌아가셨습니다. 예정보다 빠른 시기였고 차마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슬픔 속에서도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것에 그나마 행운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어머님과 나눈 마지막 인사는 여기 담지 않을게요. 그렇게 저는 엄마의 장례식 이후로 조금 더 익숙해진 식장에서 일을 도우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신없이 3일이 지나고 발인을 끝마친 뒤 저는 일상 속에서 어머님을 천천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흘이 흘렀을까? 아버님에게 급히 전화가 온 겁니다. 당장 집으로 와서 남편 좀 말리라고요. 곧바로 어머님 댁으로 가보니 글쎄 그 상간녀가 떡하니 소파에 앉아있는 거예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당장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아버님은 그런 남편을 말리고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당신이 인간이야? 엄마 떠난 지 고작 3일 됐는데 바람피던 저 싸구려 여자를 이 집에 들여? 그래, 이걸 바라고 있던 거지? 그 정도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지 당신? 그 여자는 흥분해서 날뛰는 남편을 보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저를 보고 그러더군요. 며느리인가 그쪽이? 어서 데리고 가 좀. 시끄러워 죽겠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머, 인사 안 해? 내가 이제 시엠이잖아. 상황 보면 몰라? 안 그래도 너희랑 이 집 여자 때문에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눈치 보여서 근처도 못 오고 돈도 편하게 못 쓰고 내가 똑같이 대갚아 줄게 이제. 저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신고하는 모습을 보며 그 여자는 제가 남편 때문에 부른 건 줄 아는지 잘했다고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는 당장 차에 가서 어머님의 유언장을 가져와 그 여자 앞에 펼쳐보였습니다. 그래도 아내 이름 호랍이 되셨으니 며칠간은 조용히 내버려 두려고 했는데 기어코 바퀴벌레끼리 붙어먹었으니 내쫓아야겠네요. 보이죠? 이 집 이제 저희 명의예요. 그쪽 재산은 하나도 없고요. 그 여자는 유언장을 보며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 아버님께 이게 사실이냐 묻더군요. 아버님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아무 말도 안 하셨고요. 속았단 걸 알았는지 그 여자는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이어서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에게 연행되던 그 여자는 갑자기 졸도를 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고요. 그날의 일은 정말 상상하기도 하기 싫습니다. 다만 어머님의 집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니면 어머님이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시고서 저희에게 책임을 주시고 떠나신 걸 수도 있겠네요. 아버님은 양평으로 혼자 떠나셨는데 아예 연락이 끊겼고요. 그 상간녀는 뇌출혈로 쓰러졌고 건네 전해 들은 말로는 병상에 누워있다가 몇 달 후에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고요.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사람의 운명이 참 우습고 허무해서 한동안은 씁쓸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네요. 남편과 저는 너무 큰 폭풍우를 겪은 여파로 몇 달간은 정말 힘들었지만 어머님 말씀처럼 서로에게 기대어 이겨내고 있어요. 이 바람과 시련이 지나고 나면 저희에게도
분명 해가 찾아올 날이 있겠죠? 분명 저 하늘에서 엄마와 어머님이 행복하게 지내실 거라 믿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난다면 그 두 손을 꼭 붙잡고서 구름 끝까지 천천히 걷고만 싶네요.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해가 찾아오길 바라며 글 마무리할게요.